오늘은 북한 이탈 주민 김가영님을 두 번째로 모시고 북한의 내부의 현실과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영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옹달 여러분 다시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저는 북한에서 대한민국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이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탈북민 방송인과 또 강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영님 그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양강도예요. 양강도 아세요? 양강도면은 제가 이제 열심히 구글링을 해서 그러니까 그 지도 네이버 지도로 봤는데 네. 사실 명칭이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도 양강도 하면은 정말 연배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는데 네. 잘 모르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함경도였어요. 함경도에 있다가 김일성이 양강도라는 도시를 따로 만든 거예요. 양강도, 자강도로 해가지고요. 네, 그때 새로 만든 도시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함경도라고 기억하시지 양강도라고는 기억 못하십니다. 그래서 백두산과 가장 근접해 있는 곳이 양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기억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지도에서 보면 이 동북쪽 맞아요. 제일 위에 쪽에 예. 그 함경북도죠. 거기서 조금 좁다 변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영님 그 탈북은 그 혹시 언제 몇 년도에 좀 하셨는지요? 그래도 탈북 얘기를 해야 되네요. 네. 2013년도에 대한민국에 왔고요. 2012년 11월에 탈북해서 네. 한 4개월 정도 걸렸죠. 그러면은 그래도 10년 정도는 또 그 한국에 계셨군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혀 그 말투나 어떤 보여지는 모습에서 그 티가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주춤하신 것 같은데 말투 티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아니에요. 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그 탈북민분들 방송을 막 즐겨 듣는데 네네. 그 거의 구분을 못할 정도인데 그러면은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오신 거잖아요. 막 2000년대 초반에 오신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가영님은 북한에서 0.1% 로열 패밀리로 이렇게 방송상에서는 알려지셨는데 조금 집안 환경이 좀 유복하신 편이셨나요? 네, 솔직히, 제가 지나왔던 그런, 과거라든가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시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거짓을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많이 유복한 삶이었어요. 많이 유복했다.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알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까 더 느껴졌어요. 많은 탈북민들이 보면은 대부분 못 먹고 못 살아서 왔다면 저는 못 먹고 못 살아서 온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나의 어린 시절, 북한에 있을 때 시절은 정말로 유복했구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탈북민분들은 정말 배고픔에 대한 갈망이 그렇죠. 많으셨는데 못 먹고 못 살고 이랬던 그다음에 항상 그 김부자 그 체제 아래에서 고통받았던 이런 아픔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저희는 태어나서부터 이미 장래가 보장되어 있었고 또 할아버지 한 분의 그런 정말 공로로 인해서 대대손손 그 혜택을 받는 자손이었고요. 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느 집 자손이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자손이어서 굉장히 뿌듯했고 또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굉장히 핵빨갱이 가족이다 보니까 충성심이 높은 집안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었고 세상에 부름 없어라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는데 성인이 되어 가면서 조금 북한의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세뇌가 조금씩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은 할아버님께서 뭔가 북한 체제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우셔서 뭔가 약간 그런 특수한 공신 집안이신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외가 친가 모두 다 핵빨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빨갱이냐 앞에 핵자가 붙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핵빨갱이. 핵빨갱이라고 하면 정말로 정말 그 피까지 몸속에 안에 있는 뼈까지 다 빨갱이. 그래서 정말 뿌리가 탄탄한 그런 빨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저희 그 외가 친가 모두 할아버지들이 김일성과 함께 활동을 했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김일성이 할아버지들 이름 올리면 알 수 있을 만큼 그래서 혁명 동지. 네네네. 또 저희 그리고 외가 쪽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형무소에 할아버지 이름이 있을 만큼. 그 독립운동. 네네네. 그럼 독립운동가 집안 외가 쪽 할아버지인 거죠? 친가 쪽은? 친가 쪽은 김일성과 함께 또
김일성이 해방 후에 네. 그 북한 조선이라고 하죠. 네. 북한을 건설할 때 당시 함께 일했던 아, 예, 함께 몸을 담궜던 분이셨어요. 예, 그러다 그러면은 보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 집안이면 정말 북한에서는 뭐 남부러우실 게 없고 막 정말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김정은 지금 보면 우리 TV에서 맨날 키면 나오는 뭐 그 정도의 네. 1%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개 도에서는 최고의 뭐의 집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평양에 보통 저희는 한국 분들은 평양에 있는 분들이 뭔가 로열 패밀리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 양강도 내에서는 그냥 최고 집안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도 평양에 대부분 다 계시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지방에 내려오셔가지고 지방의 그런 우리를 말하면 지방경찰청장이죠. 네. 그런 걸 맡으시다 보니까 아빠 그 다음 우리 자손들부터는 양강도에 살게 됐던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할아버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지금 뭐 지방경찰청장. 아버님 아니 할아버님. 할아버님. 네, 그렇죠. 그럼 아버님도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좀 그러니까 할아버님들이 그렇게 일단은 네. 그게 출신 소문 좋다고 보니까 자손들도 따라서 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양강도에 있는 당간부셨고요. 당간부였고 또 어머니는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였어요. 지배인이라고 북한에서는 지배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직원이 한 100명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도 기업이 있네요. 네, 그럼요. 기업이죠. 정식 국가에서 허용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국영기업 같은. 그렇죠. 북한은 모든 기업이 다 국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허용한 그런 기업의 지배인이었으니까 어머니는 어찌 보면은 좀 무역을 하고 아빠는 당간부셨고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국가 권력이 있고 어머니는 이 돈을 만졌고 돈을 만드시고 그럼 정말 유복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은 탈북민들이 이제 어렸을 때 얘기하면 힘든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가영님은 어쨌든 조금 그 양강도에서 되게 유복하신 집안이었잖아요. 유복한 집안 분들이 보는 어렸을 때의 북한의 모습은 좀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배부르면은 걱정이 없잖아요. 또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면은 다 그렇게 사는 줄만 일단은 알게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보면은 강남에서 살면은 강남의 학군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또 저희 그 학군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릴 때부터 좀 잘 사는 집안의 자녀들이 다 학교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저는 다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는 그저 북한 TV에서 나오는 그런 북한의 이야기가 다 정말로 다 그렇게 사는. 진짜 진실인 줄. 모두가 기아집에서 흰쌀밥 먹고 고기를 먹으며 사는 줄 알았죠.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조금 크면서 그게 좀 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아니구나를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좀 그게 가장 뭔가 좀 나랑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느꼈던 게 어떤 계기는 이슈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제가 학교 다닐 때 회장했었거든요. 학교 회장. 중고등학교 때. 네네. 근데 그때 회장하는데 친구가 안 나왔어요. 학교를 계속해서 안 나오면 북한 학교 안 나오면 데리러 가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집에 데리러 갔었는데 친구가 문 앞에서 이렇게 우리 꽈배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꽈배기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 집이 너무너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설명하기 힘들 만큼 그냥 이렇게 비유해서 너무 미안한데 제가 봤던 창고가 더 허름한 비 오면 비가 찰 것 같고 눈 오면 눈 들어갈 거 창문도 없어서 막 비닐을 붙이고 이런 집. 그래서 이게 집이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는 문 앞에서 엄마의 일손을 도와서 꽈배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친구한테 제가 못 물어보고 이게 니네 집이야? 했더니 집이라는 거예요. 학교 안 나올래? 했더니 나 앞으로 학교 못 나간다고. 근데 그 친구가 그 악기 전공인데요. 저희가 예체능 학교예요. 그래서 그 악기 전공자인데 너는 배울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집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저희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집에서 보고 들었던 모든 이야기는 밖에서 하지 말라. 예,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으면 자랐어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봤고 듣기고 했던 모든 것들은 그냥 부모님한테만 얘기하고 여기서만 얘기하고 밖에서 얘기하지 말아라. 세상은 다 똑같지 않다라고서 얘기를 그냥 짤막하게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뭔가 이렇게 물음표가 생겼어요. 아, 이게 삶이 다르구나. 다른 차이가 확실히 있구나를 느끼면서 성장하게 되었고, 가장 큰 충격은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아무래도 그 사건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유복하셨는데 네. 그 어떤 질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일단은 그 저희 어머니는 제가 14살 때 정치범으로 몰려 끌려가셨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 죄명이 네. 김부자 건물을 우상화 건물을 훼손했다는 죄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죄명으로 끌려가셔서 어머니 한 40일 정도 그 안에서 조사받다가 급성 호두암이라는 게 걸려가지고요. 제가 매니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싸간 그 도시락에 밥 한 숟가락도 못 삼킬 정도로 이미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고 그냥 옷이 그냥 다 피멍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에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엄마 손을 잡았던 생각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당부가 있었거든요. 네. 너만큼은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이 어미의 바람이다라고 하시고 어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근데 그렇게 40일 만에 돌아가시고 정말로 어머니가 2달이 그냥 걸어서 들어갔다가 누워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뭔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린 나이니까. 예. 그리고 설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당한다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중앙당에서 내려와가지고 무죄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무죄라는 게 밝혀지면서 어머니가 억울하게 돌아갔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병으로 돌아가신 걸로 될 수밖에 없고 어머니 조사했던 그런 간부들이 이거 옷을 벗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맞네 우리 엄마는 억울했네 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다고 한 개인을 그냥 원망했을 뿐이었죠. 근데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라든가 한국 매체, 라디오 또 먼저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또 저희 집안은 저희 삼촌도 무역회사 운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많이 저희 집에 오세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외부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이게 제가 달라지게 그 세뇌가 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게 좀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왜 탈북했어? 탈북한 계기가 언제예요? 하면 어떤 얘기 한 번에 팍 나오는 게 아니라 특별한 계기. 그게 팍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왜냐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라면은 충분할 텐데 북한 사회는 폐쇄적인 사회고 봉건 사회예요. 꽉 닫혀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뭐 어떤 거가 새싹같이 이렇게 쫙 크는 것이 한 번에 팍 자라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모님의 계기가 어찌 보면 새싹이처럼 이렇게 트어졌다가 제가 공개 처형을 2번 목격했거든요. 근데 어릴 때 목격한 공개 처형은 너무 겁나고 무서우고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는데 성인이 돼서 목격한 공개 처형은 북한에 대한 한미를 느꼈어요. 맨 앞줄에 학생과 가족을 앉혀졌는데 그때 어린 아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 있는데 그 아이는 자기 부모가 죽는 모습을 봐야 됐던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나의 모습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어린 시절. 왜냐면 저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어요. 제가 원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때 그 아이의 얼굴에서 저희 얼굴도 막 비춰지면서 북한 정부의 한미를 느꼈고 제가 유치원 선생님이었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김부자에 대한 우상화와 플러스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움없는 아이들이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제가 막 그 현장에서 왔다 갔다 보이니까 이게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거짓으로 묶여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결국에는 그런 어떤
어떤 그런 세뇌를 깨는 거는 한 네.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하나하나 사건이 있어서 연결이 맞아요. 오랜 세월에 네, 걸리는 거기 거죠.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네. 저도 생각해보면 아까 가영님 얘기하실 때 그 어떤 어렸을 때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주변을 못 봤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뭐 중산층으로서 이렇게 네. 뭐 아파트 단지 큰 데 살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살면 빌라 얘기 아직 그 초등학교 때는 그런 모르죠. 친구들이 없죠. 보통은 그렇죠. 그 단지만 있어요. 그러다 이제 중학교 때 가서 친구가 제 생일 파티에 왔는데 야 너네 집 되게 잘 산다. 그래서 무슨 소리지? 맞아요. 원래 이 정도 사는 거 아닌가?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공감하시겠네요. 예, 저는 공감이 돼요. 근데 네. 이거를 마치 이게 막 그 약간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막 뭔가 뭐지? 이거를 특별히 보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맞아요. 예. 사실 막 엄청나게 막 이상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가영님 아까 그 공개 처형을 2번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는 건가? 아직 공개 채용하면 영화로만 본 게 전부시죠. 네, 맞아요. 네, 북한에서는요 공개 채용을 하면은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부터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공개 채용이 언제 며칠 몇 시에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미 전부터 공지를 해요. 아, 네, 학교, 직장, 인민반,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통장 아시죠? 네, 통장. 아파트, 네. 통장분들이 관리하시는 그 매 집마다 이렇게 네. 관리. 그래서 조금 조직별로 일단은 공지를 해요. 그래서 그 조직별로 공지를 하면 그 맨날 몇 시에 그 장소에 집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맨 앞줄에 학생들이가 가족을 앉히고 그다음 차례차례 앉히면서 그 광장을 쫙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비행기장에서 공개 채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 비행기장 넓은 판에서 딱 앉혀놓고 하는데 이렇게 피가 있잖아요. 내 네. 몸에 이렇게 튀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튀는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면 내 몸에 피가 묻지는 않지만 그 정도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 네. 그래서 이게 그 죄수가 저는 앞에 앉았으니까 죄수가 딱 봤을 때 네. 손가락 움직임이 다 보일 정도고 아. 왜냐면 얼굴은 가리니까 얼굴은 네. 안 보이거든요.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주민들을 이분들을 공개 처형을 할 때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와가지고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북한은 그런 게 있어요. 이 김일성 때부터 이 김부자들은 그 봉건 사회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또 그리고 자기들만의 그런 체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공포 정치를 일단은 잘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죽여서 수백만 수천만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거 보면서 무섭다 하지 말아야지. 그쵸.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는 그렇잖아요.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그쵸. 이렇게 들듯이 하지 말라는 건 내가 하면 이렇게 죽는구나를 이게 이 어릴 때부터 이게 뼈에 막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내 가족 나와 그쵸. 연결되는 모든 사람 저게 죽겠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내 앞에서 보겠지? 그럼 또 못하잖아요. 그쵸. 이런 거를 북한은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 나쁜 거를 놈들이네. 이렇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쿠데타가 안 일어나냐. 네. 아니 왜 세뇌가 아직 꽉 차 있냐 하는데 맞아요. 쿠데타 세뇌가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이 바로 이런 거예요. 공포 영화에서만 보던 거를 북한 주민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보면서 살아야 되니까. 특히 김정은 지금 정권에서는 공개 처형을 거의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지금 김정은 정권에서? 그럼요. 막 그게 이게 사람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조금 김정은이 조금 부작용이 날 수도 있을 만큼 너무 많이 이렇게 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다시 말이 옆으로 샜는데 북한은 그렇게 보면은 정말 한 명을 죽여서 무조건 수천 명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공개 처형 당하는 죄수분들은 아까 환멸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뭔가 억울한 죽음이나 그런 게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런 게 있어요. 공개 처형할 때 막 제명을 밝히거든요. 근데 북한 주민들도 막 치 떨리는 제명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막 한 명에서 여자 막 몇십 명을 성폭행하고 죽였다. 이러면 사람들도 저 사람은 나쁜 마음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배고파서 군량미 옥수수를 2kg를 훔쳤다. 또 아이가 굶어 죽어서 지나가는 전기 동선을 풀어서 그러니까 끊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아이에게 죽을 먹였다. 또 하나는 한국 매체의 드라마라든가 노래를 유포했다.
드라마 한국 드라마 봤다고. 예, 이런 죄로 죽는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중어신보다는 안쓰럽고, 그쵸. 예, 특히 같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더 공감하겠죠? 네. 왜냐면 나도 지금 그런 심정인데 못하고 있으니까. 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혜택 받으면 먹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쌀 한 끼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죽는다고? 그쵸. 나도 몰랐던 세계. 그렇죠. 이게 딱딱 대비가 되면서 더 한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녀가 굶주리고 있어서 뭐 군량미를 좀 훔쳤다. 절도긴 하지만 이게 처형을 할 정도의 죄목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그렇죠. 한국이니까요. 예. 근데 북한은 워낙 식량이 없어요. 예, 워낙 식량 창고가 비어 있는데 군량미만큼은 채워놓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이 군량미 같은 거를 손을 대는 즉시 이거는 굉장히 절도해서 그 이상인 범죄로 취급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엄격하게 일단 처벌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국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렇죠. 어찌 보면 전쟁 남한하고 우리나라랑 전쟁할 그 군량미가 더 우선이라는 거. 전쟁이 그럼요. 우선이다. 전쟁이 우선이다. 또 하나는 이것도 있었어요. 종교. 북한에 신이 있을까요? 신은 저 김부자 백두혈통. 맞아요. 예, 북한의 신은 김부자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신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부처님 믿듯이 북한에는 김부자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 다른 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붕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절대로 그 신을 허용 안 합니다. 그래서 지하 종교라는 게 조금만 있다고 하면은 바로 발굴해가지고 그건 정말 최대 범죄로 해서 3대가 어디가 사라져버릴 만큼 다 죽이고, 네. 아니 종교를 믿었다고 3대를 숙청하거나 뭐 사용하거나. 그렇죠. 예.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아니 근데 내가 저기 삼촌이 믿었지 내가 믿은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억울하게도 우리 집안에 어떤 삼촌이 있었다는 거를 그때 죽으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그런 거를 정말 보면서 이건 정말 어린 나이에도 이게 공포도 있었지만 점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성인 되어서 제가 이건 공개 체험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네. 제가 지금 와서 들었던 생각이 정말 세뇌는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말 점차적으로 이렇게 싹이 트듯이 틀어가다가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럴 때 우리 한국에 대한 정보라든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랐다면은 그 세뇌가 안 무너졌겠죠. 그런데 그 외부 정보에 대한 거를 알고 있은 후에 그걸 보니까 비교가 되면서 그게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그냥 0.001%도 없을 만큼 다 무너지더라고요. 얼마나 보기까지 하니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이 촬영하는 어저께 그 북한에서 지뢰밭을 뚫고 북한 병사분이 기술을 하셨는데 대북 확성기나 어떤 그런 드라마 같은 매체를 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게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들 중에서 좀 나뉘거든요. 좀 갈등이 있죠. 네. 대북 확성기에 대한 반대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찬송도 하는데 저는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욕해도 저는 북한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 사니까 당연히 한국도 생각하지만 일단은 그냥 대북 확성기 효과만 본다고 하면은 북한을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대북 확성기의 그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엄청나다. 네, 그걸로 인해서 지금 북한의 그 최전방에 있는 20만 이상 30만 정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 30만을 알고 있거든요. 그 병력들이 정말 확신을 가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1명이 왔지만 나중에는 10명, 100명, 1000명도 올 수 있는 아주 정말 에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 대북 확성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싫으니까 막 우물풍선 보내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김정은의 발악인 거예요. 싫은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미사일 쏘는 거 돈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도 돈이죠. 어물풍선 자기들이 북한에 어물밖에 없어요. 북한에 있는 게 어물이에요. 그러니까 쉽거든요, 그거는. 미사일은 돈 들지만 어물은 돈도 안 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 그 가영님 입장에서는 이런 대북 확성기나 소위 삐라라는 게 한국에서는 왜 그냥 자극하냐 하지만 그 북한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세뇌가 풀리는 계기다. 그렇죠. 왜냐하면 확신을 가지거든요. 북한의 지금 군이 보면은 한 40% 정도가 이미 장마당 세대라 가지고 MZ 세대예요. 조금 세대 차이가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북한이 10년 복무라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미 사회에서 한국이나 외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듣고 갔어요. 그런데 대북 확성을 딱 통해서
날씨를 듣고 뉴스를 듣고 음. 막 우리 지금 한국 경제 얘기 들어요. 그러면 그냥 노래만 듣는 데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정말로 한국 잘 사는구나. 정말 내가 한국 가면은 나도 꿈을 펼칠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드라마가 저게 뻥이 아니구나. 그렇죠. 내가 봤던 게 맞았네 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거 뭐 선전물인가? 그렇죠. 그게 없으면은 그냥 허망한 꿈으로 환상으로만 남아 있죠. 환상 같은 그냥 네. 뭔가 이미지만 그려져 있죠. 그런데 네. 그 환상이 대북 확성기로 인해서 깨지면서 현실이었네, 맞네라고. 나 미래 바꿀 수 있구나라고 그렇죠. 기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가영님 또 이어서 그 예술 네. 전문학교 얘기도 또 잘했던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술 전문학교 그 음악 관련 네. 이제 학교를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로열 패밀리신데 뭐 당간부나 어머님 뒤를 이어서 뭔가 뭐 그 지배인, 기업인 이런 쪽을 가지 않고 음악 쪽으로 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북한은 어릴 때 예체능에 굉장히 많은 거를 투자를 해요. 네. 의외네요. 그래서 정말로 우회인데요. 근데 예체능이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재능도 뛰어나야 되지만 북한은 재능이 뛰어나다 해가지고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돈이 바탕이 되어야만이 뛰어납니다. 말로는 무상. 북한은 뭐 그냥 교육? 평등하게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부터 벌써 거짓이라는 게 성인이 되면 딱 눈에 보이거든요. 무상교육이 없어요. 그다음 무상교육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월급 안 주고 학교에 지원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난방을 떼야 되고 학생들이 선생님이 김장을 맡아야 되고 학생들이 창문 유리를 갈아야 되고 학생들이 청소를 해야 되고 네. 이런 게 북한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요? 학생들이 어떻게 선생님 월급이 뭐 김장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하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뇌물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돈 없는 친구들은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그렇죠. 그래서 돈 좀 있는 집 자녀들 대부분 예체능 학교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는 정말 천재야라고 하면은 키워줍니다. 그 정도 정말 우리가 나오는 영재 발굴단에서 나올 네. 정도로 그 천재가 되면은 키워주는데 그 외에는 키워주지가 않아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럼요. 또 그리고 예체능은 어느 정도 조그마한 끼가 있으면은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하면은 조금 빛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힘을 썼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북한은 어릴 때부터 예체능을 우선시하는 이유가 김정은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예체능을 전공한 여성이에요. 지금 김정은의 아빠죠. 네. 김정일의 와이프도 예체능을 전공한 무용수예요. 예체능을 다 전공을 했어요. 그렇죠. 예체능을 전공을 함으로써 조금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일단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앞으로 그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네. 출세 정말 신분이 달라질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그러니까 내가 예체능을 하는데 네. 출신 성분도 좋아. 네. 그러면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쫙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신의 와이프가 될 수 있는 레벨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뭐 목표가 나는 뭐 후계의 와이프 돼야지 이게 아니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일단은 내가 예체능을 함으로써 우리 집이 출신 성분이 좋아. 근데 예체능 잘해. 그러면은 나의 출세에 걸림돌이 없을 만큼 쫙 가는 거죠. 보장된다. 네. 그래서 어릴 때는 많이 예체능을 하다가 대학교쯤에 많이 빠지거든요. 아니면 대학교 때 그냥 예체능을 쭉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대학교까지 했으면은 네. 정말 투자를 많이 한 거잖아요. 북한 그렇죠. 그 네. 집안에서는. 근데 왜 대학교 때 많이 빠지나요? 계속 하지? 왜냐면요. 이게 대학교 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사업가도 있고 네. 또 아니면 단간부도 있고 네. 또 아니면 뭐 외교라든가 네. 이렇게 다 자기가 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빠지고 난 정말 예체능이 좋아하면 네. 그래 너는 이쪽으로 커하고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까지 예체능을 왔다. 아까 애초에 예체능을 하는 분들은 소위 출신 성분이 좋은. 어찌 보면 아니요 어릴 때는 출신 성분이 좋다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어요. 출신 성분이 안 좋아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너무 안 좋은 집안은 안 되고요. 어느 정도면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하다가 성인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출신 성분이 좋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더 키우자. 그러면 어느 순간 중고등학교쯤 가면 이제 나는 안 되겠다. 그렇죠. 실력이 안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안 되는구나. 출신 성분에서 막히는 그렇죠. 돈이 없구나. 네, 아니면 막혀서 그러면 진로를 다시 바꾸죠.
그러면 장사해서 장마당에서 돈이나 그렇죠. 벌어야겠다. 그래서 학교 중퇴를 하고 돈 벌거나 부모님 일손 도와준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중퇴 안 하고 그냥 예체능으로 쭉 대학교까지 가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나는 출신 성분 좋아. 근데 예체능 쪽으로 출시가 아니라 네. 뭔가 사업하고 싶어. 네. 그러면은 사업할 수 있는 경영학과가 가고 또 아니면 나는 뭔가 외교 쪽으로 나가고 싶으면 외국어 학과 쪽으로 가고 또 일단 단간부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단간부 할 수 있는 학교에 가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영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대학교까지 가서 이 집안에 지원이 있는 분들은 정말 한국처럼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일부에서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학생 회장 하실 때 친구가 안 와서 가봤더니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집에서 친구가 어머니 줘서 꽈배기 만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친구는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기하고 그 친구는 그냥 쭉 그렇게 어머니 일손 도와주면서 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처럼 북한은 재수가 없어요 학교가. 예. 그래서 딱 한 번만 일단 입학을 할 수가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때 대부분 이렇게 그 학교에서 그런 입학 통지서가 와요. 네. 그 입학 통지서를 받는 건데 네. 그 입학 통지서를 일단은 간부집 자녀들이라든가 돈 많은 집 자녀들이 어찌 보면 산다고 봐야겠죠. 통지서가 있어야 학교를 갈 수 있다. 대학교 갈 수가 있어요. 대학교를 그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증. 자격을 아까 내가 원한다고 시험 볼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아니죠. 예. 그럼 그걸 파는 대놓고 파는 게 아니고 그러면 북한에서 큰일 나겠죠. 네. 예. 또 그걸 맡은 그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부서 직원에게 돈 있는 사람은 뇌물로, 또 힘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해가지고 그 통지서를 가지는. 통지서 좀 보내. 뭐 이러면 이제 어느 학교 어디에 우리 딸이 있으니까 저걸 보내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통지서가 있으면은 시험 그래도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 볼 수 있는 시험은 자격만. 그래도 보내요. 그럼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근데 이걸 누군가가 그렇게 권력이나 뇌물로 받는다는 건 사실 누군가는 그 기회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요. 인원이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가끔씩 보면은 막 누군가의 뭐 입시 비리. 입시비리에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이 사회가 맞는데 북한은 그 입시 비리가 너무 그냥 기본. 네 당연시 되어 있어가지고요. 처음에는 그 입시 비리에 대한 그렇게 큰 걸 제가 못 느껴 솔직히. 네, 그래서 왜냐면 저도 입시 비리가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보면은 저희 집안은요 플러스 점수가 돼요. 집안에 따라서. 그럼 이게 만약에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봤어요. 네. 시험 봤는데 몇 명을 뽑아야 되는데 시험 점수가 같아. 네. 그럼 보고서 우리 출신 성분이 좋은 저희 집안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어요. 점수 플러스 몇 점 더 준다는 게 있어요. 저희 집안이. 그럼 뭐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사촌들은 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 들어갔어요. 그 정도면은 아시잖아요. 네, 김일성 종합대 다 들어갔었어요. 그럼 정말 그냥 대대손손 그냥 계속.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저희 집안의 그 자손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시험 보고 나는 플러스가 어찌 보면은 그 자손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통지서를 좀 더 쉽게 받을 수가 있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그 가영님은 해산예술전문학교에서 성악반을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네. 북한도 이게 성악하는 게 있군요. 그럼요. 아니, 북한에는 뭐 북한은 성악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우리처럼 막 여러 가지 막 가요 팝송 있고 가요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막 뭐 트로트, 뭐 발라드, 팝송 뭐 엄청 많잖아요. 클래식. 근데 북한은 그냥 성악, 네. 왜냐면 팝송 막 이렇게 발라드 이런 성대를 가진 가수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이 사실 대중적인데. 그렇죠. 대중가요는 그렇게 대중가요 가수는 인기가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금 인기가 있지만 국가에서는 써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발성법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가진 그 성악 가수들만이 키워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개성이 따로 없어요, 북한. 우리 임영웅 가수님 같은 이런 분들은 북한에서는 기회를 못 받는 거네요. 그런 스타일이. 그런데 임영웅 가수님 북한에 가도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래요? 싶어요. 그렇군요. 워낙 또 잘생기고 노래 잘하시니까. 그럼요. 왜냐면 그 신금을 울리는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항상 TV에 나온 북한의 TV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임영웅님처럼 막 부드럽고 막 감성을 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가수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한 번도.
그죠. 아니면 뭐 성악으로 뜯어 고쳤겠죠. 막 네, 성공하면서. 맞아요. 아니 근데 그 가영님 성악이라는 거는 저 유럽이나 미국 유럽에서 나온 거죠. 클래식에서. 네. 근데 북한은 맨날 저 뭐 영미 귀축하면서 맨날 미국이랑 저 유럽 나쁘다고 하는데 네. 왜 성악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악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주체 발성법으로 따로 외국에서 하는 그런 발성법이 아니라 주체 발성법으로 다 우리만의 발성법으로 노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영님도 이렇게 주체 발성법으로 이렇게 성악을 하셨던 거네요. 네, 대학교까지. 맞아요. 대학교까지는 아니고요. 네, 저는 고등학교까지. 근데 아까 얘기하실 때 그 유치원 한국으로 치면 유치원 선생님. 네, 맞아요. 북한 명칭은 뭔가요? 그 북한 명칭은 해산교원대학이라고 그 대학을 다시 나왔어요. 아. 우리도 교원대학 있잖아요. 한국에도. 네, 저도 그런 교원대학을 졸업을 해서 네. 또 그 교원대학에 보면은 반이 좀 나눠져요. 우리를 말하는 보육교사가 따로 네. 있는 것처럼 북한에도 유치원 교사반이 따로 있고 일반 중고등학교 선생님반이 따로 있거든요. 네. 저는 근데 유치원 교사반을 선택해가지고 거기를 수료해서 유치원 선생님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북한의 유치원은 아까 서두에서 일부에서 말씀하실 때 한국과 달리 이게 애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그렇죠. 아니고 교육시키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교육의 방향이 이렇게 방향성이 다른 예. 거지 교육은 시키는 기관이에요. 예. 김부자 세뇌 교육을 시키는 교육이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예. 그럼 뭐 어떤 것들을 주로 가르치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우리랑 차이가 많은 게요. 네. 우리는 아이들 동심에 맞게 아이들의 그런 어떠한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네. 뭐 그러니까 1대1은 아니더라도 교육이 들어간다면 북한은 그냥 위에서 딱 정해져 있는 그거 태도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그 위에서 내려온 지침 아래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지침이 바로 김부자에 대한 우상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 하나도 네. 정말 뭐 사랑에 담긴 노래가 아니라 네. 김부자에 대한 노래 또 생활상의 노래면은 뭐 이런 거예요. 뭐 수도물이 졸졸 어디에서 졸졸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물이 샌다고 네. 그 물을 꼭 수도꼭지를 꼭 잠가라. 잠가라. 우리나라 우리 70년대 저 네. 박정희 시대에 뭔가 이렇게 이러셨어요? 그런 느낌의 교육들이 좀 그래서 있죠. 졸졸 네. 어디에서 졸졸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활상 노래는 이런 걸로 노래를 가르쳐주고 그 외에는 모두 다 김부자에 대한 그러니까 뭐 꽃봉오리 방실 피어나라고 따사로운 품속에 안아주시는 지도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도자 누구예요? 김부자잖아요.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노래에 꼭 김부자를 그렇죠. 넣는군요. 꼭 넣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든 하는 뭐 이런 것들은 네. 다 아버지 원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사랑 덕분에 너희가 이게 지금 크고 있다라는 그 은혜 속에서 항상 이게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네. 꿈이 뭐냐? 너희들은 커서 아버지 장군님의 효자동 충성동이 돼야 된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어버이날이면은 부모님한테 카네를 날아야 되죠.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요?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 따로 없어요. 왜냐면 북한의 어버이는 누구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그들 생일에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초상화에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 친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북한에서는 나의 엄마 아빠에게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장군님, 아버지 원수님께 일단 먼저 고맙습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가 내 친엄마 친아빠가 아니라 김부자 아버지 원수님. 그 그림에다가 이렇게 절하고. 그럼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교과서 또 교육을 또 이런 것도 가르치긴 하거든요. 뭐 한글 수학처럼 네. 뭐 북한에서도 한글 수학, 음악, 그다음 미술 다 가르치는데 미술도 뭐 땅크 만들고 탱크를 그려요? 탱크를 그리고 탱크를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우리는 차륵이죠. 차륵 같은 걸 만드는데 꼭 그 뒤에는 그 탱크로 무엇을 한다? 미국 놈을 까부신다. 이렇게 연계를 해서. 교육을 그래서 탱크 만들고 끝이 아니라 이걸로 미국 놈들을 깨부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다? 남한을 그렇죠. 남조선 괴뢰들을 무찔러야 된다. 이렇게 미국놈 앞잡이 남조선 괴뢰들을 무찔러야 된다. 이런 교육을 같이 연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한글도 그냥 기억니은 지금 배우죠. 다 개나리 그렇죠. 배운 다음에 미국 놈도 쓸 줄 아는 그 배우는 거.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동심을 자극하는 이렇게 시를 쓴다거나. 그 북한도 동심을 자극하는. 맞아. 일기로. 북한도 그런 걸 쓰긴 해요. 쓰는데 대신 그 시보다는
표창받는 시는 어떤 거겠어요? 장군님에 대한 시를 쓰면은 그 아이는 어머나 너무 수성심이 강한 아이라서 잘한다고 칭찬을 받죠. 아니 근데 아까 학교에서도 막 돈 든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네, 유치원도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유치원 들 게 뭐 있어요? 유치원 선생님은 월급 주나요? 월급이 없어요. 제가 북한에서 유치원 교사 할 때 한 달 월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계란이 빠진 냉면을 사 먹는 거. 계란도 없는 냉면 한 그릇 먹으면 한 달 월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엄청 조금 주는 거죠? 그렇죠. 그 월급을 어떻게 살아가요? 못 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 해야겠어요? 아이들을 가르쳐주면서 생색을 내면서 부모님들은 또 뇌물을 주는 거죠. 그럼 그 뇌물로 선생님들은 장사를 또 그 유치원 시간이 끝난 이후에 장사를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저같이 뭐 장사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뇌물 내가 쓰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쵸.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월급이 지금 우리 냉면값이 한 10,000원, 12,000원 한다고 하면 계란 빠졌으니까 뭐 8,000원이라고 잡아볼게요. 한 달 월급이 8,000원인 거 아니에요? 살 수가 없으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교사 월급이 세요. 다른 월급보다도. 그게 많은 거예요? 예, 많은 거죠. 교사는 좀 센 편인데 그래도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이 공짜잖아요. 그쵸. 네, 무상교육이죠. 그러니까 무상교육이고, 그러니까 일반 그 외에 엄마들이 뭐 어떠한 수업을 하고 싶어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인 비용이 국공립은 전혀 없었어요. 그쵸.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가? 우리나라가 한국이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게 국가다. 북한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이게 낙원. 북한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낙원이지. 아. 아이들은 왕이다라고 하고 국가에서 키워주는 건데 북한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북한에서는요 아이들 도시락을 싸가야만 점심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급식이 안 나와요. 저희 그 어머니 때는 급식이 나왔대요. 또 저희 이 언니들 되게 나이 차이 많은 언니들 때도 급식이 하다못해 뚝뚝 끊어지는 옥수수 국수라도 나왔대요. 저희 때는 그냥 이렇게 시래기국만 나왔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콩두유 나왔었고. 그런데 제가 선생님 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자꾸 이제 점점 주스는 게 그렇죠. 없어서 이제 아무것도 안 주는. 네,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가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갈 때 선생님 것도 같이 싸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걸 왜 싸가요? 선생님 먹을 게 없잖아요. 월급을 안 주니까. 그러니 그쵸. 엄마는 다 알죠 그거를. 그러니까 밥을 굉장히 많이 주고 반찬을 많이 싸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 반을 다 덜어요. 그래서 한 명 것만 더는 게 아니라 저희 반이 30명이 있었거든요. 북한은 좀 반이 인원이 많아요. 30명, 20명인데 그럼 그 20명의 아이들이 밥을 반씩 덜어내요. 그럼 그 저녁에 되면 그 쌀 밥이 한 이만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식구들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 밥을 뺏어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먹고 가족들이. 네. 그래서 아이들이 도시락 뚜껑을 이렇게 딱 열잖아요. 뭐 동그랗게 앉아요. 그래서 앉아요 애들이. 그 밥을 이렇게 도시락을 딱 열잖아요. 선생님이 이 반 덜 때까지 기다려요. 안 먹고. 못 먹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죠. 애들도 그걸 안 하는 거네. 그럼요. 이게 룰이니까. 야. 이런 룰계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도시락 딱 펼쳐주면은 거기서 반을 덜어가요. 그러면 애들이 먹어요. 그러면 그래서 도시락이 북한의 유치원은 또 그나마 그래도 빈부격차가 그러니까 유치원은 그나마 돈 있고 없고 상관없이 다 다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옥수수 닭볶밥 싸온 친구가 있고, 흰밥 싸온 친구가 있고, 또 아니면 고기 싸온 친구가 있고, 된장 한 숟가락에 김치만 싸온 친구가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도시락 뚜껑을 못 열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북한은 정말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빈부격차를 그냥 뼈저리게 느끼게 되네요. 크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영님 근데 그렇게 하면은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좀 죄책감을 느끼거나 미안하거나 뭐 부끄럽거나 그런 감정은 없나요? 왜냐면요 왜 원장 선생님도 월급이 없어요. 그럼 원장 선생님 또 어떻게 살까요? 그럼 제가 밥을 이만큼 덜었어요. 그럼 이 든 밥의 반은 누굴 줄까요? 원장 선생님 갖다 줘. 또 상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장 선생님 그리고 선배가 아니라 원장 선생님 회계 보시는 분 또 식모는 또 있어요. 식모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 이 네 분이 도시락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매 반에서 이걸 싸가지고 갖고 가요. 반찬까지 같이. 그러면 한 8개 반 선생님들이 도시락을
담아서 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원장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걸로 식사를 하고 남으면 저녁에 가져가시고 이게 뭐 어찌 보면은 저는 굉장히 이게 룰이 되어가지고요. 규칙이야. 네, 원래 그런 완전, 거야. 네, 완전 원래 그렇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언제 배웠냐면요. 실습 나가서. 교원 실습, 교생 대학교 실습. 때 실습 나가서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목격했으니까 뭐야 이게. 애들 꼴 뺏어 뭐. 예. 근데 제가 선생님 하니까 저만 안 하면은 저가 뭐가 되겠어요? 그쵸. 저만 그러면은 굉장히 왕따 되는 거예요. 쟤 왜 저래? 지금 뭐 집에 뭐 밥 있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덜어요. 덜어가지고 솔직히 저는 그 밥 안 가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분은 또 가정이 있으시니까. 그냥 가영님만 보면은 그냥 너무 좋아. 그럼요. 왜 저는 가정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은 아들, 딸이 있는데 그걸로 그냥 그럼요. 하루 먹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애들 못 먹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룰이에요. 북한은. 거의 뭐 누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없어요. 가영님은 그래도 선생님을 하셨으니까 한국의 유치원을 보실 때 정말 놀라셨겠어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유치원에 대한 것만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와 우리 한국에서는 유치원에 가면은 얼마나 깨끗하고 또 얼마나 그 아이들 교육 자료가 되잖아요. 북한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형 사과, 모형 과일도요. 북한은 학부형들이 돈을 모아서 사요. 그리고 그것도 매 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한 교실에다가 놓고 키를 잡는 거예요. 가져갈까봐. 네, 가져갈까봐. 그리고 만약 저희 반에 좀 돈 많다 학부형들이 우리 반에 쓰세요 하면은 저도 키를 잠가놓고 가지고 나가요. 안 그러면 그거 훔쳐가지고 파니까. 그쵸. 네. 누군가가. 네, 맞아요. 이런 게 북한은 근데 한국에서 안 그렇잖아요. 저희는 그냥 커피숍에서도 노트북 두고 다니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유치원에 가도 막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북한은 없어요. 어찌 보면 지금 보면은 촉감놀이 좋죠. 밖에 나가 흙 만지고 막 하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다르다 환경이. 우리나라 놀이터도 얼마나 좋아요. 북한 놀이터가 없어요. 미끄럼틀 그네 다 쇠예요. 쇠로 만든 미끄럼틀도 쇠로 만든 미끄럼틀인데요. 그네 미끄럼틀 철봉 끝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게 위험하다고 막 말랑말랑한 소리.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것도 막 이렇게 막 훼손되고 북한은 맞아요. 안 그래요. 나 정말 미끄럼틀 한번 쭉 내려면 끝나는 거. 그것도 재밌다고 다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김정은이 이번에 그 북한에서 수해 났을 때 내 아이들한테 찾아갔어요. 맞아. 그 사진 봤어요. 와서 막 자애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잔치상 차려놓고 잔치 차려놓고 아들한테 막 가방을 주고 막 했잖아요. 저 진짜 김정은한테 막 욕 나왔어요. 왜요? 그래도 뭐 이렇게 없는 살림에 자랑하는 거. 아니 그때 그 김정은이 표정 봤어요. 굉장히 막 흐뭇하잖아요. 미친놈 아니에요. 자기 딸은 밍크 옷을 입히고 아이들한테 나가는 그 아이들이 포동포동 애들이 그 나이에 하나같이 다 말라 있잖아요. 막 새까맣고 근데 그 가방 하나 와 정말 저는 그 수혜난 아이한테 가방 하나 그게 무슨 게 대단하다고. 근데 저는 그것만 봐도 정말로 북한 김정은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김정은 빨리 좀 내려와라. 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정은 반성하세요. 네. 독재자 김정은. 알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탈북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